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무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 인격을 가리켜서 아니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겉은 여성이죠.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의식하는 건 여성이지만 그 여성의 내면에 깊숙한 것에는 드러나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겉모습과 이제 반대적인 성향을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여성의 반대는 남성이고 남성의 반대는 여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만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인 차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어떤 인간이 어떤 남성과 여성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여성이지만, 이제 보통 여성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특별한 상황이 되면 한 번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향, 즉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성향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의식해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온순하던 여성이 갑자기 무슨 사나운 남성처럼 공격성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평소에도 늘 그랬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제 그러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평범하지 않는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성향을 아니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아니무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신화나 동화나 민담 속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렁이 신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광주 북촌에 살았는데 딸 하나가 용모가 단정했다.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양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와서 관계합니다. 하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긴 실을 바늘에 꿰어가지고 그 사람의 옷에 꽂아두어라 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이튿날 실을 따라서 북쪽 담 밑에 가보니 바늘이 큰 지렁이 허리에 꽂혀 있었다. 이로부터 태기가 있어 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혼이라 일컬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에 나타난 즉 견혼설합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혼에 얽힌 설화인데 이제 견혼의 어머니가 이렇게 신비하게 아이를 낳았다. 오늘날 생각하면은 이제 지렁이 신랑하고 관계를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은 아주 그런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것은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견혼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될 조짐이다. 어떤 신의 어떤 인침을 받았다. 신이 정해준 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지렁이 신랑이 매번 그 여성과 밤마다 이제 관계를 갖다가 아치면은 이제 사라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여성과 관계 맺는 남성인 거죠. 밤에 찾아오는 남성은 여성의 내면에 있는 연인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실제 지렁이가 나타나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남성상을 무의식해서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밤에 찾아오는 것으로 동화 속에는 이제 민담이라든가 동화 속에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꿈이나 환상 속에 나타나는 남성은 대개 아버지 원형을 대변하거나 아니무스입니다. 밤에는 건강한 남성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낮만 되면 지렁이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이 밤에만, 즉 무의식적인 상황 속에서만 그 정체를 드러내지 낮에, 즉 의식 상황 속에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미물인 지렁이처럼 산다는 굉장히 본능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본능적인 속성, 분화되지 않는 원시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여성이 아니무스가 집단 무의식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을 때 바로 그런 지렁이와 같은 그런 모습,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분화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의식으로 올라오면은 전혀 생소한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타자로 다가오는 아니무스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내가 내 아니무스, 여성이 이제 여성의 아니무스를 인식하기 전에는 마치 그 외계인처럼 미물인 지렁이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뱀처럼, 겉으로 보면 이제 뱀처럼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남성의 그 본능적인 성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성적 에너지를 이제 연상하게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어른 동화 속에서 뱀이 가끔은 이제 남성의 그 성적인 에너지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 뱀이 가끔 사탄으로 이제 그려지기도 하죠. 우리 유혹자, 이제 그 성경의 그 창세기에서 에덴 성화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뱀이 어떤 사탄의 상징으로 이제 굉장히 또 강력하게 나타난 반면에 지렁이는 어떤 지하 세계의 상징인 죽음의 표상, 즉 땅의 표상, 죽음의 표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적인 케이스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니무스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니무스를 정의하자면 여성의 내면 인격 혹은 영혼을 아니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니무스는 부성적 로고스입니다. 부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파생한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은 그 로고스, 주로 이제 판단하는 기능을 하고 여성은 돌보는 기능을 이제 주로 맡아봤는데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몸속에 스며 있다는 거죠.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그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는 그 부성적, 아버지적인 로고스로 대변되는 그 남성적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아니무스라고 얘기하고 남성에게는 아니마라고 얘기하죠. 그 둘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아니무스, 여성의 아니무스는 남성적인 성향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의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아니무스 또한 개인적인 컴플렉스면서 동시에 원형적 이미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아니무스가 개인적 컴플렉스가 될 수 있냐? 이것은 여성이 아버지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내면에는 남성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는 아버지하고의 관계, 또 남동생, 오빠, 또 친인척 중에 이제 남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자신의 그 내면의 남성상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현실 인물과 관계 맺을 때 발생하는 이제 감정들이 있죠. 이것은 이제 개인적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적 컴플렉스면서 동시에 여성 내면에 깊이 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 집단 무의식인 아니무스의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컴플렉스면서 동시에 원형적 이미지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는요, 그 여성 조상들이 경험했던 남성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우리 인류의 그 여성 조상들, 우리 이제 엄마들이죠. 그분들이 남성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현대인들은 이런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는 남아있다는 거죠. 남성 안에는 어떤 그 남성 조상들이 경험했던 여성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여성 안에는 또 여성 조상들이 경험했던 남성상이 그 안에 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여성의 아니무스는 창조적이면서 또 출산 능력이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융은 아니무스를 설명하는 좋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서 여성의 아니무스가 도대체 뭘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여성상은 대체로 감성 주도적입니다. 근데 속에 들어있는 아니무스는 이제 지성과 판단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의식화돼서 수분화돼서 나타날 때는 좋게 나타나지만 처음에 나타나거나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한 공격적인 이제 방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성이 있어서 아니무스는 대개 의견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 사고 능력, 판단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판단 능력이 참 어색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그 예가 융이 보여준 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하루는 말, 자동차 그리고 비둘기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말하고 자동차하고 이제 비둘기가 만났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보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관을 목적지로 정해서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는 홀로 질주해서 당연히 여관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블랙커피를 주문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말이 헐떡거리며 땀을 흘리며 도착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여서 그는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둘이 기다렸지만 어떤 비둘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늙은 비둘기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여기고 그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처음 출발했던 작은 길에서 얼룩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속에서 매우 더럽고 혹토소니가 된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라고 묻자 비둘기는 난 우리가 걷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제 왜 비둘기는 그들이 걷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자동차는
바퀴로 달리고, 말은 말굽으로 달리고, 비둘기는, 이제, 날아가면 될 텐데, 날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자동차나, 오히려, 말보다도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걸어서 시합하는 걸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때 비둘기 날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경기를 하는데, 어떤 경기로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발로 걸어서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든 빨리 가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정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버리고, 모두 다 똑같이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도 되게 이제 달리잖아요. 자동차도 달리잖아요. 비둘기는 날아가면 될 텐데,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버리고, 일단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이제, 경주자가 공정하게 걸어서 가자라는 식으로 혼자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일을 다 저질러놨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예측 안 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그러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한테 이런 경우,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 있지만 남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스운 판단을 내리는 거죠. 바로 이런 작용이 여성 속에 있는 아니무스의 작용이다. 굉장히 우스운 그 의견이라든가 판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이 내가 왜 이런 그 우스운 판단을 하게 되는가, 앞뒤가 전혀 안 맞으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가장하고 또 정당화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돌아보는 것이 이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 이제 그 아니무스의 이제 경험 양태를 살펴보면 그 아니무스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거냐. 여성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로 남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꿈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여성의 꿈 속에서 전혀 그 여성이 모르는 남성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알고 있는 남편이라든가 혹은 남자친구로 나타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아니무스는 오직 그 이성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아니무스는 자기 여성 내면에 있는 남성성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대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같은 여성끼리는 그렇게 막 공격적이고 그러지 않다가 남자를 보면 갑자기 막 공격적이고 막 핥히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여성은 굉장히 돌보고 사랑스럽게 대하다가 남자만 보면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남성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여성 속에 있는 아니무스가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아니무스를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소에는 잠재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외부 자극을 받을 때 느닷없이 표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군대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아니무스는 군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남성의 아니마는 대개 이렇게 단수로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대개 이제 여성 혼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남성 꿈을 꿀 때는 여러 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 조상들이 남성을 경험할 때 그 집단적인 군대적인 어떤 그런 남성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다수 즉 질서, 사회, 집단을 반영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개인은 엄마를 경험할 때 한 1대1로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1대1보다는 그 어떤 개인과 집단, 즉 사회를 대면하는 권위적인 표상으로 아버지를 경험한 반면에 남성이 엄마를 경험할 때는 1대1의 관계를 더 희구하고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남성의 아니마는 되게 단수로만 나타나고 여성의 아니마는 이제 사회의 권위를 대면하는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융은 아니무스를 군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군대로 대변되는 아니무스는 주로 집단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30대 여성의 이제 꿈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여성의 꿈 속에서요, 이제 그 군인들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의 남자 선생님을 죽이려고 총을 쐈으나 맞지 않고 피합니다. 왜 그 고등학교 30대면은 10여 년 전이잖아요, 이제.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의 꿈에 나타났고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그 군인들하고 연합해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은 잘 피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모르면 할까요? 어쩌면은,
이전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이제 좋아했던 스타일의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아니무스를, 예전에 그 아니무스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떤 아니무스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아니무스를 경험하거나 어떤 인격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전의 남성상에서 새로운 남성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꿈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무스를 경험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의식화하기 전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하나의 그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주변 사람을 보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그 말하고 자동차하고 비둘기의 그 경주시합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주변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서 잘 보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분노하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이제 이런 이제 고정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힙니다. 그걸 이제 아니무스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집단적 의견과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무스를 경험한다는 건 썩 반가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남성이 아니마를 경험한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이성 간에 느끼는 아주 매혹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본인이 의식화하지 않고 내가 왜 이 여성을 좋아하나, 내가 왜 이 남성을 좋아하나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자기 속에 있는 아니무스도 의식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면에 여성의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가 이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저 남자를 좋아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이제 그 남성의 실체를 보게 되고 자기 자신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내면의 아니무스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는 아버지들의 집합체 혹은 명백한 지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고관이나 고위급에 있는 그 성직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여성이 이제 아니무스가 활성화가 되고 마치 여성이 그런 위치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남자가 돼서 그 남자 중에서도 아주 고귀한 또 권위 있는 사람이 돼서 막 아랫사람을 이제 호통치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지도력 있는 이제 인격화된 어떤 그런 여성도 많죠. 그렇지만은 느닷없이 이런 행동을 벌인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그 불합리한 태도로 이런 행동이 나오면 이제 무의식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는 일단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띱니다. 자,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어떤 양상을 띄느냐? 어린 시절로부터 유래된 그 무의식적인 많은 양의 언어와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 여성의 아니무스를 형성하게 하는, 여성의 아니무스의 그 색깔을 결정짓는 것은 아버지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사고적이고요, 학자적이고 굉장히 의견이 많으면은 자연히 딸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아버지처럼 많이 배우고 잘 이게 이제 그 소화해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잠재된 것이 무의식적인 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아버지처럼 이제 학문을 터득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의견을 잘 조합할 능력이 없는데 어릴 때 듣고 삶 속에서 들었던 아버지로부터의 주입식 그것들이 소화해내지 못한 것들이 무의식에 잠재되면 그것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딸이지만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파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아니무스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로부터 유래된 무의식적인 많은 양의 그 언어가 이제 그 지성을 대표하죠. 뭐 의견, 오피니언, 의견, 또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이제 평균적인 진리를 좋아하죠. 누구나 어떤 평균적인 진리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아니무스에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겠다. 또 어떤 세상이 이 정도 되면 나도 이런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일반화된 표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여성은 모성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녀를 키울 때 평균대에 맞추게 되면 그 자녀는 병들거나 멍듭니다. 그 자녀만이 요구하는 그 자녀와의 1대1의 관계를 갖는 엄마가 가장 좋은 엄마죠. 그런데 이 아이를 평균 내지는 평균 이상의 아이로 키우려고 할 때 늘 아이와
마찰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평균적인 진리를 너,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 내부에 있는 아니무스가, 이제 그 좋은 측면에서 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죠. 막 여성이 그리고 막 정의를 막 내세웁니다. 물론 그 정의를 내세운 모든 여성이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는 없죠. 정의를 추구하는 여성, 굉장히 그 여성운동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격의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본인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래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성이 피폐된 상황에서, 여성성이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남성 이상의 정의를 외치면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여성에게 공허감을 줍니다. 이럴 때 이제 나중에 내가 뭘 했는가,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한 것이 내 인생에서 뭘 가져왔는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그 자책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아니무스가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그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의 표준, 어떤 표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 그리고 굉장히 선입관이 있어요. 그 비둘기의 예처럼, 우리가 경주할 때는 자기의 잘하는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걷기로 시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비둘기의 생각인 거죠. 그런 어떤 선입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견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한 의견에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게 되는,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종교적인 성향을 보면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그 남성은 어느 한 사람한테 복종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종교인이라든가 성각자라든가 이제 복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복종하면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합니다만, 그 여성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한번 존경하고 이러면은 아주 빠져버리죠. 그래서 빠져버리다 보면 다른 측면을 못 보게 됩니다. 남성은 빠지더라도 사회적인 관점이라든가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제 계산할 거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성은 한번 빠지면 감성적으로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뭐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든가 모든 남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꿈에 나타나는 이제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여성의 꿈입니다. 23세에 있는 여성. 나는 어떤 집안에 있다. 그곳에 한 나이든 남성이 나를 살해하려고 내 동맥을 자른다. 여자가 꿈을 꾸는데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동맥을 자르는 그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는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손수 상처를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도망갈 수 있어서 의사를 찾습니다. 근데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그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아는 남성 계속 쫓아오는 거죠. 마침내 나는 의사와 함께 했는데 그가 상처를 싸매준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여성의 꿈의 남성은 복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의사는 좋은 남성, 자기를 치유해주고 구원해주는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은 자기를 죽이려고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남성상은 꿈을 꾼 여성 내면에 있는 어떤 아니무스의 두 형태죠. 하나는 부정적인 형태고 하나는 긍정적인 형태입니다. 이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나를 위협했던 아니무스인 거죠. 그리고 현재 나의 사고를 지배하고 그 여성의 행동을 지배하고 어떤 남성적인 성향을 부추기고 어떤 굉장히 어떤 불합리하지만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 의견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어떤 굉장히 어떤 전투적이게 되게 하고 공격적으로 되게 하는 이런 남성은 결국은 자기 인격을,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게 됩니다. 여성의 인격이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죽음이죠. 상징적으로 말하면, 심리적으로 말하면 내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심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이 이제 그런 남성과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 여성이, 그 남성은 적대적인 예전에 익숙해졌던 아니무스가 이제 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갈 길은 의사인 거죠. 살려달라.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자, 내담자가 이런 꿈에는 그 의사로 나타난 사람이 되게 상담자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여성이 내담자고 이제 남성이 의사의 이제 그 상담자의 경우는 그 상담자한테 소위 구원의 메시지, 또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꿈에서는 되게 이제 의사로 나타나는데
그 의사는 그 상담자, 남자 상담자 얼굴로도 나타나지만 대체로 일반 다른 의사,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 의사의 이미지가 그 내담자 속에 있는 구원자 이미지, 또 치유자 이미지가 그 상담자에게 투사됐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투사된 이미지가 꿈에 나타났다. 근데 그 투사될 때 내담자, 그 여성 내담자 안에 있는 아니무스의 긍정적인 면이 이제 투사가 된 거다. 어떤 실제 현실 대상에게 투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니무스를 또 이제 경험하는 양태를 보면은 이제 반드시 그 부정적인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견해와 자율적 컴플렉스인 아니무스의 작용에 의해서 제기된 의견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아니무스는 도움이 되는 심리적인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굉장히 그 논리적이지 않고 아주 감성적이면서 포용적인 여성이 느닷없이 막 논리적이 되고 막 사변적이 되고 철학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막 다른 사람 논문 잘 못 써서 막 그 이제 그 비판하고 뭐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본인이 이제 똑똑해지는 건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못하면 막 비판하고 막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대단히 이상한 거죠. 그건 인격적으로 보통 성장한 것이 아니죠. 그건 똑똑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성이 왜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나한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기 내면에 있는 내가 이거는 의식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 나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오빠가 하던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존경했던 어떤 교수님이 하던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니무스의 지시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그 여성이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아니무스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인격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적인 그 의견, 아버지를 대변하는 아버지 이미지가 그 여성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권위, 그리고 일상적인 의견을 어떤 표출한다는 거죠. 그런 걸 드러내기도 하고요. 영적이거나 가끔은 철학적이거나 또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굉장히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무스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그 아니무스는 순화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니무스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그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아니무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아니무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석 심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한테도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통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또 겸손함, 이런 것들이 따라가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니무스를 이제 아니무스도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이제 구별합니다. 융은 아니마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구별했죠. 아니마의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성 속에는 아니마의 첫 단계가 이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헬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리아, 네 번째는 지혜의 여신인 소피아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여성의 아니무스는 어떤 단계를 밟을까? 그래서 이제 융의 제자였던 폰 프란츠가 이건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아니마의 발달 단계는 이제 융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융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아니무스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의 제자인 여성인 폰 프란츠 박사가 이제 아니무스의 4단계, 자기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첫 번째 남성상은 뭐냐?
꿈이나 환상에서 육체미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육질, 운동선수라든가, 뭐, 근육질 남성, 뭐, 혹은 뭐, 아주 힘이 강하고, 무력적인 흉안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원초적인, 마치 그 여성의 이부가 본능적인 자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성도 본능적인 여성, 그러니까 여성도 본능적인 남성, 근육질인 남성, 이런 남성한테 그 남성이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뭐 부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본능적으로 정력이 왕성한 남성을 보면 모든 여성은 끌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1단계입니다.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주도권을 주고요. 굉장히 그 어떤 리더십을 이제 주는 거죠. 주도권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계획적이게 만들고요. 아주 그 짜임새 있는 활동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아니무스는 무의식 차원에서 여성의 독립과 이제 여성이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가끔은 남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독립과 자신의 이력, 어떤 캐리어에 대해서 이제 잘 가꾸고 좋은 캐리어를 쌓아가야 된다라고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질, 첫 번째는 근육질의 남성이고, 두 번째는 계획적인 남성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무스의 두 번째 이제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무스의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말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잘함으로써 의견 제시를 잘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아주 굉장히 의견 제시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아니무스는, 여성의 세 번째 단계의 아니무스는 꿈에서 뭐로 나타나냐면 주로 교수, 그죠? 혹은 뭐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나 송직자로 나타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이런 이미지가 나타날 때는 그 여성은 굉장히 말이 예전에 비해서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단계의 그 아니무스는 그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영적. 그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영적 의미의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아니마도 마지막 단계가 소피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무스도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여성의 의식과 무의식을 중재해주는,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서 그 네 번째 단계에 나타난 소위 영적인 아니무스, 네 번째 단계의 아니무스는 그 신들의 전령으로, 이제 헤르메스가 신들의 전령이 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그 헤르메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신들의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융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신들이 있다. 그것은 곧 원형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신의 개념은 아닙니다. 의식의 범주를 초월한 아주 신비하고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내지는 이미지 내지는 감정, 행동 양태, 이것이 이제 원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형을 일종의 그 작은 신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작은 신들, 즉 원형의 의도를 취합하거나 선별해서 의식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즉 전령의 역할로 아니무스가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네 번째, 여성에게 네 번째 단계의 아니무스는 꿈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 안내자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성의 그 아니무스 경험에서 보면은 이제 그 네 번째 단계 말고도요, 또 이제 신화에서 또 다른 단계, 또 다양하게 여성이 그 여성성을 개발시키고, 또 여성 속에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를 개발하는, 어떤 인식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프로디테와 사이키 신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와 사이키 신화 역시 여성의 개성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이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에로스잖아요. 근데 에로스와 사이키, 이제 사이키는 정신을 의미하죠. 영혼. 그 사이키가 에로스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프로디테가 반대했죠. 왜? 사이키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이제 미의 여신인
그 아프로디테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과제를 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여성이 강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마치 그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팥쥐 엄마가 이제 콩쥐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콩쥐가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사이키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분별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푸시케는 온갖 종류의 씨앗이 산더미처럼 이제 섞여 있어요.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거죠. 알곡더미에. 뭐 그 안에는 모든 씨앗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씨앗의 종류대로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자, 곡식 더미가 있는데요. 온갖 그 곡식이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을 심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죠. 소위 뒤죽박죽된 상태겠죠. 그 감정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정답일지 뭐 캄캄한 상태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죠.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또 거기에서 느껴진 감정들을 하나하나 분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상담에서 심리치료에서 감정의 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그 분별력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력이 생길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보통 이제 태생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분별력이 조금 약하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여성이 분별력이 강하죠. 그리고 뭐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여성이 잘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분별력이 너무 강하면 자녀를 못 키웁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분명하면 이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여성은 안아주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해주는 엄마가 돼야지 분별해서 자르는 엄마는 아이한테 상처를 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안아주다가 나중에는 분별 있는 여성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 분별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키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개미가 와서 이제 개미가 곡식을 종류별로 이제 나누어줘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그 개미는 그럼 누굴까요? 개미는 무엇일까요? 여성 안에 개미와 같은 근면성, 그죠? 또 개미와 해낸 분별력. 그리고 여러분 이제 땅속의 그 개미집 보면 얼마나 주도면밀해요.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그 개미집을 짓습니까? 몇 층에 걸쳐서 뭐 겨울에 뭐 저장 창고 다 만들어 놓고요. 뭐 엄청난 소위 지하 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개미들은 바로 이런 분별력과 치밀한 주도력 그리고 어떤 세밀한 배려 또 어떤 이 계획성 이런 것들이 개미로 상징되는데 그 여성 안에 개미와 같은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 본성이 발현이 되면 감정을 분화하고 생각을 분화하고 산더미 같이 쌓인 그 곡식 더미에서 하나하나 곡식별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신화는 이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사이키에게 주었던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바른 자세 갖추기입니다. 자, 바른 자세 갖추기는 뭐냐면 이제 바른 어떤 행동 양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죠. 어찌 보면. 그게 뭐냐면은 푸시케는 이제 숫양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황금빛 털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숫양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에 맞으면 죽겠죠. 근데 거기서 털을 떼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아오는 거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나운 순양, 머리에 뿔이 난 순양에서 황금털을 뽑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양이 상징하는 게 뭐죠? 권위죠. 아버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왕에게서 그 왕의 깃털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뽑아내고 어떤 신적인 힘을 뽑아내고 얻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성은? 그 왕에게 어떻게 도전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양을 대적할 수도 없고 하염없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갈대가 도와줍니다. 갈대는 뭐예요? 굉장히 연약하죠. 갈대 같은 인간이다. 굉장히 갈대는 연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그 세찬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갈대는 잘 버텨내죠. 그리고 습지를 정화하고요. 또 종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아주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갈대는 바람이 불거나 물이 오면은 그냥 쓰러지죠. 꼿꼿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면 그냥 물길 따라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물길이 다시 멈추면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순응을 잘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뿌리째 이제 굽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갈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순양이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그 가시밭을 지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덤불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가시덤불을 지날 때 자연스럽게 그 양털이 그 가시덤불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순양이 활동 중에 또 뭔가 할 때 공격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마라. 쉴 때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진 그 부산물을 조용히 주워만 오면 될 걸. 왜 순양이랑 싸우다가 이제 피 흘리고 죽지 말라는 거죠. 이런 지혜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지혜로운 자세, 지혜로운 태도를 하도록 굉장히 그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과 적응력을 높여주는 이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여성이 가야 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사이키 신화에서 나타나는데, 아프로디테가 사이키에게 내린 과제가 뭐냐면 크리스탈 잔, 수정 잔에다가 그 생명수를 담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 생명수는 어디냐면은 아주 그 높은 계곡, 그렇죠? 거기에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계곡 그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계곡은 이제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아무리 보이려고 그래도 그 생명수는 숨어 있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요. 독수리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어때요? 높이 나르죠. 높이 날라야만 멀리 봅니다. 작게 나른 새는 바로 자기 앞에만 보는 거죠. 근데 높이 나르는 새는 멀리 보기 때문에 먹잇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성이 되게 이제 그 감성적이고 모성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멀리 보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돌보는 일을 잘해요, 여성가르쳐. 근데 이제 여기에 머무르면 큰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어쩌면 안아주고 돌보는 기능이 여성이 강하다면 후반부에서는 어떤 멀리 내려다보고 지혜로운 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과제는 크리스탈 잔에 생명수를 가져오는 옥인데, 이것은 높이 날아라, 높이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멀리 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눈앞에만 보지 말고. 이게 이제 독수리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이 그 아니무스의 발달, 그러니까 여성의 내면 인격을 발달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지하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는 묘약을 얻어와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지하 세계는 내려가기도 어렵죠. 근데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그 약을 구해온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신화에서 보면요, 그 약을 구하러 갈 때 온갖 유혹이 따라요. 그 유혹은 뭐냐? 되게 이제 뭐 애가 먹을 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아주 배고픈 노파라든가 배고픈 사람이 나타나서 그 먹을 걸 하나 주면 내가 당신도 받아라든가, 아주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결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이제 지하 세계에 있는 그 약을 구해올 때는 그걸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아무리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도 과감하게 노해야 됩니다. 그 노해야 이제 지하 세계에서 묘약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정신과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려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일을. 그럴 때는 어떤 그 정에 이끌려서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냉정함을 가르치는 마지막 단계, 이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아니무스 경험도 있어요. 이제 팥쥐 엄마가 이제 콩쥐에게 이제 주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성이 아니무스가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개성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아프로디테가 사이키에게 부과했던 그런 그 과제하고 비슷하죠. 자, 돌밭에서 자아를 골라내라 그러죠. 자, 돌밭에서 자아를 골라내는 것, 즉 옥토가 아닌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내는 작업이죠. 바로 이래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황소가 나타나서 도와주죠. 바로 그 황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성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굉장히 그 어떤 내면에 있는 강한 힘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는 뭐예요? 구멍이 난 독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거죠. 자,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웁니까? 그래서 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자, 이 도가지. 그러니까 독. 이거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담는 용기입니다. 그릇. 그릇은 여성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기도 하죠.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여성의 몸이 새나간다. 또 여성의 자궁이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고 밑빠진 독처럼 여성의 에너지가 새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 여성의 그 에너지가 새나갈 때 바로 두꺼비가 막아주죠. 그럼 이 두꺼비라고 하는 건 뭐죠? 여성 안에 있는 아직 분화되지 않는 남성성. 아직 겉에서 정말 마치 그 지렁이 신랑처럼요. 분화되지 않는 그런 남성성이 앞으로 정말 그 훌륭한 남성으로 나타나서 반려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내면의 힘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성을 지켜주는, 여성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남성성.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두꺼비로 상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배 짜는 일과 곡식을 말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짠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씨줄과 날줄을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사람은 씨줄과 날줄이 돼서 서로 얽혀져야 삽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성성이 개발된 사람은 인간관계를 참 잘합니다. 근데 여성성이 빈약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성도 그렇습니다. 남성 안에 아니마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관계를 잘 맺죠. 근데 남성 안에 아니마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투박하고 온고집스럽고 괴팍하지 관계를 스무스하게 맺지 못합니다. 그처럼 어떤 그 관계 맺기, 시줄과 날줄. 이게서 여성의 전형적인 상징은 배짜는 여인이에요. 배짜는. 관계 맺기. 그리고 곡식을 말리는 작업. 수수한 것을 이제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상태로 곡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비축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이제 공주파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성이 어떻게 내면의 인격인 아니무스를 개발하고 또 만나고 의식화함으로써 자기의 인격을 성장시키는가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아니마의 이제 심리작용을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또 아니무스에도 그 심리작용이 있죠. 이제 첫째는 뭐죠? 투사. 여성의 아니무스는 주로 남성한테 투사되죠. 그래서 아니무스 투사가 일어나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요. 여성이 표독해지고요. 이제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아니무스 또한 그 질투하는 연인이 되게 만들죠. 남성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질투심을 이제 유발시키는. 아니무스는 여성으로 하여금 실제 남성의 자리를 그 남성에 대한 의견으로 대치하는 숙련된 모습을 견지하게 된다. 실제 남성을 경험하기보다는 그 남성은 이러이러이래, 쟤는 이러이러이래 하고 머리로만 판단해버린다는 거 진짜 경험하기보다. 이렇게 어떤 상대방,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남성의 진면목을 보기보다는 그 남성을 평가하는데 앞서게 만든다. 그 아니무스는. 아니무스가 이제 투사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 의견은 굉장히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판단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니무스가 남성에게 투사되면 굉장히 사회적이 되고 집단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무스 투사는 환상적인 사랑을 하거나 악한 증오관계에 대극적 관계를 연출해. 다시 말하면 이제 여성이 아니무스가 남성한테 투자하면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똑똑한 남성 내지는 아주 위대한 남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알고 봤더니 그 남성은 그렇게 위대한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죠. 이것이 이제 환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런 위대한 남성상이 아니면 저런 남자는 나 알 필요 없어 하고서 차버리죠. 결국은 평범한 인간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아니무스가 활성화되면은 그 자기 환상 속에 있는 남성상을 투사하게 되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남성은 모두 제어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현상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그 여성이 아니무스의 그 노예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아니무스의 그 사로잡힌 여성은 본래 여성성, 즉
사회적으로 적응된 그 여성적 페르소나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여성의 아니무스는 여성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이 페르소나와 동일시되면 자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페르소나와 보상적 관계가 있는 아니무스는 자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아 페르소나가 동일시되면 페르소나가 자아를 지배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자아가 없기 때문에 아니무스가 자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성은 본래의 여성성을 상실하게 되죠. 본래의 여성성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여성이 지닌 자아가 상실된 상태라는 거죠. 사회적인 인격과 사회적인 역할만 남지 진짜 자아는 상실하게 될 때 아니마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무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니마가 아니라 아니무스지, 여성의 아니무스. 그래서 아니무스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여성성을 상실해가지고 어색한 남성 기능을 수행하게 돼서 마치 그 성전환을 한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인데, 여성은 여성인데 남자처럼 하는데 참 어색하다.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결국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내면의 남성적 인격과 동일시되어서 자신의 여성성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는 일종의 비밀스러운 팽창이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무의식과 동일되면 무의식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과장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나는 저런 남자, 저렇게 시시한 남자는 싫어. 아, 내 남자는 이제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이야.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못 되면 국무총리는 돼야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팽창 현상을 일으킨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그녀는 고집이 세거나 원칙을 고수하고, 고집이 세죠. 이제 아니무스에 사로잡히면 또 원칙을 고수합니다. 사람이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매사에 또 규칙을 정해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엄마는 아이들한테 맨날 규칙만 정해줘.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교리적이고 세상을 개혁하려 그러고요. 또 이론에 굉장히 밝고 소문을 잘 내고 논쟁적이거나 지배적이 됩니다. 거의 남자들이 많이 한 건데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로고스로 대변되는 딸의 생각이나 영성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의 로고스나 영성에 아버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딸의 지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제정신이 아닌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아니무스 원형과 아버지 원형이 서로 굉장히 유사하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지성적인 원형이 딸을 지배하게 되면 아니무스를 자극해서 그 아니무스 남성상이 그대로 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무스 원형과 아버지 원형은 굉장히 친족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 아니마 원형과 엄마 원형, 모성 원형이라죠. 마더 아키탈. 그래서 이제 그 두 원형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이제 상승작용을 위해서, 이제 좋은 측면으로 할 때는 굉장히 상승작용을 일으키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할 때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 역시 그 보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무스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성을 보상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니무스는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니무스는 자아가 자기를 경험하는, 자아가 전체 정신인 자기를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전체 정신의 중심에 있는 그 셀프, 이고가 셀프를 경험하게 하는 다리 형성을 하고 창조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 또 사회적인 신념들, 또 논리적인 이론, 그리고 집단적 성향들은 개인성을 추구하는 자아에게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의 아니무스는 집단성을 추구하고 권위를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마다 다르는 그 개인의 그 어떤 심리를 배려하고 도와주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과 이제 그 엄마와 자녀 간에 이제 그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엄마가 굉장히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철저하게 규칙적이고 억압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사회지향적이고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무의식에 대한 진지한 관심만이 그 보상 기능을 원활하게 할 겁니다.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무의식의 그 보상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니무스를 어떻게 우리가 의식화할 거냐? 아니무스도 일종의 기능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니무스가, 여성의 아니무스가 겉으로 나올 때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가? 하나의 기능이죠. 펑크션. 아니무스가 그 성격상
상당한 수준으로 인격적인 성향을 띨 때 위험해져. 여성 속에는 아니무스가 인격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남성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남성에 대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무스는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어떤 의견처럼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아니무스가 활성화되면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합리적이야. 이렇게 굉장히 속삭이는 듯 마치 뭐에 사로잡힌,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환상적이 되고,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분열 증세까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그 의견에 무조건 일치하는 것처럼 여성을 매료시키는 심리작용이 바로 이제 아니무스 기능이죠. 그런 이 아니무스가 의식에 통합되면, 다시 말하면 이런 아니무스가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여성이 깨닫는다면, 이제 어떤 그 의식과 무의식의 그 간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린애다운, 즉 환상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남성한테,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완벽한, 즉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주 뭐 잘나고 지도력 있고 뭐 합리적이고 이런 신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여성이 바라는 완벽한 남성상은 현실적인 인물에는 없습니다. 오직 여성의 아니무스가 투사된 허상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범한 만큼 남편도 평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보완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강한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강한 그림자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성의 열등감이라든가 성장 과정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가 어떤 부정적인 아니무스와 결합해서, 또 그림자와 결합해서 어떤 상대방을 괴롭히는, 상대방한테 투사해서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대인관계를 깨버리고 가정을 깨는 이런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림자와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림자와 통합이 돼야 되겠죠. 개인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 우리의 그 경험을 이제 기초로 형성된 억압적인 요소라든가 아픔들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긴다는 건 참 싫어요. 그리고 대단히 고통스럽죠. 근데 과거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라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일제 어떤 치하에서 그 강압적으로 이게 합병을 받아가지고 고생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해방 8.15 광복절도 기념해야 되지만 나라가 망한 날 국치일도 기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출애굽할 때 이제 쓴 나물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거의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던 상태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회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기억해내고 경험하는 것이 내 그림자를 인식하고 나의 어두운 면을 이제 직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무의식, 그림자 뒤에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에게는 아니무스, 남성에게는 아니마를 의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성이 자기 내면에는 여성적인 성향을 인식하고요. 또 여성은 여성 내면에 있는 남성적인 성향을 의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나는 여성이 언제 남성화되는가? 물론 이런 남성 여성의 구별은 사회적이거나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원초적인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이 원초적인 성향은 두 개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여성성만 고집한다든가 또 지나치게 여성이 우리는 남녀 평등한 거야. 그래서 남성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래 여성성은 포기하고 남자만 되려고 한다는 거. 이 두 개가 문제가 있죠. 여성성과 남성성은 상호 보완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남성 안에는 이제 아니마가 있고 여성에게는 아니무스인데 그 아니무스를 의식화하고 기억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투사했던 환상적인 이미지를 철회하게 되는 거죠. 여성이 이제 아니무스가 있는데 그 아니무스를 외부 남성한테 투사하면 그 남자는 신처럼 돼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리고 이제 남성의 아니마는 그 다른 외부 여성한테 투사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엄마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 어떤 황홀한 그 매력적인 여성상으로 계속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불행한 거죠. 그것은 환상 속에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있는 아니마, 남성은 아니마, 여성은 아니무스를 인식하게 되면 이런
환상적인 투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과대 포장도 안 하게 되고 과대 기대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같은 생각, 즉 어린이들은 이제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편견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이때 자아는, 이고는 전체 정신은 그 셀프를 향해서 점점 자기 자아의 의식을 넓혀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체 정신은 자기와 만날 때 이 정신은 통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개성화의 여정이고 심리치료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